자, 이게 뉴먼의 그림이란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캔버스가 딱 있죠? 그럼 그냥 선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찝이라고 불렀어요. 찝이라고 불렀고. 저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렸냐면, 테이프를 딱 붙여놔가지고, 색을 칠한 다음에 테이프를 딱 뜯으면 선이 하나 생기겠죠. 아니면 자를 대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쭉. 이 사람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조용정 여순자 선 하나 딱입니다. 이걸 갖다 컬러 필드 페인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색면회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색면만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필드 페인팅. 이렇게 마르크 로스코하고 그다음 바넨 뉴먼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탁 해서 단색입니다. 모노크롬 촥 이런 거. 근데 이 화가들은 의식적으로 순고미학을 추구했습니다. 바넨 뉴먼만이 아니라 로스코 같은 경우에도 순고미학을 추구를 했죠.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그러니까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 물감 잘 먹으라고 미리 그 색을 칠해놓거든요. 한번 단색으로 딱 칠해놨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거 쇼크를 먹는 겁니다. 자기가 단색으로 칠해놓은 걸 보고 저게 뭘까? 그래서 1년을 고민한대요. 저걸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딱 이거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텅 비어있는데 이게 자기를 갖다 압도를 해버린 거거든요. 한 1년간 압도를 해버려가지고 그 체험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수술하기를 그때 나는 나한테 감명을 주는 예술적 아티스틱 스테이트먼트 예술적 진술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그 다음에 삶을 결정했다. 그때 이제 그런 체험을 딱 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뭔진 모르지만 어떤 열광의 느낌이거든요. 열광하는 느낌들. 그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기는데 나는 이게 봤는데 무슨 열광은 무슨 이렇게 딱 빨강 파랑 노랑 있죠.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작품 보면 그냥 빨강 파랑 노랑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냥 크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건 노렸던 효과는 뭐냐면 압도하려고 했던 거죠. 옛날에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물건 싸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물 싸는 사람이 독일의 그 라이크스탕 국회의사당을 탁 싸버렸잖아요.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감히 보수주의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포장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부터 할 일 되게 없다. 거기다 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비난부터. 정작 근데 그걸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다 80~90%가 참 잘했다. 이런 평가가 딱 나오고 가서 이제 보러 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여자가 그걸 탁 보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왜? 압도당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체험들, 비슷한 것들을 이 사람 매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거 가만 보면은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는 추상회화죠. 앱스트랙트 페인팅인데 추상회화를 둘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소위 그 뜨거운 추상이다라고 하는 서정추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가운 추상이라는 시각적인 추상, 기하학적 추상. 그러니까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추상이죠. 반면에 이제 에밀 롤데 같은 표현주의자들, 브리퀴어라든지 이런 독일 표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잭슨 폴럭처럼 막 물감 마구마구 뿌려대는 이 사람들은 서정추상이라고 그러죠. 소위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이걸 딱 보면 어디에 속합니까? 형태 자체는 뭡니까? 기하학적 추상이잖아요. 추상이거든요. 기하학적 추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형태를 점점 단순화해서 그 밑에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에 도달할 때까지 단순화하는 것이 기하학적 추상인데 재밌게도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의 추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그 시각적 추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몬드리안하고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성소를 표현한 성스러운 곳 있죠. 그때 그 모양이 그때 성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그때 그 장소를 표식 그게 기하학적인 문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뭐냐 완전히 뭡니까 번지가 틀린 거죠. 시각적 추상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성소를 표기하는 인디언의 그 문양을 그걸 갖다 따다가 지금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미국적인 화가죠. 철저하게 미국적인 화가죠.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형식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미적 형식주의랑 전혀 상관없고 이 사람은 그래서 형식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폼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술에서 중요한 건 subject matter다. 말하자면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난 내 그림으로서 무슨 미적인 아름다움을 주거나 미적 컴포지션을 하거나 뭐 색과 형태의 뭐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나는 사람들 갖다 뭘 하겠어요? 압도하고 싶었다는 거죠. 압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열광을 주고 싶었다. 그게 바로 내 회화가 갖고 있는 subject matter, 주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화가 갖고 있는 이 추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사고, 사유, 생각의 추상성을 반영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형식주의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면 뭡니까? 이건 뭐야? 그야말로 차가운 추상이잖아요. 기하학적 추상이죠. 그래서 뭐 형식주의 미학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난 중요한 건 서브젝트 매터다. 나는 형식의 아름다움, 무슨 미적 구성, 컴포지션의 아름다움, 또는 형과 색의 유희, 이따위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뭔가를 전달하고 싶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 메시지란 건 뭐냐? 추상적인 사유고, 그 핵심은 뭐냐? 열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숭고는 인간을 열광시키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볼 때는 인간의 마음에 호수처럼 가라앉아요. 하지만 숭고한 사람들의 그 일생이라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뛰죠. 가슴이 뛰게 만들죠. 막 닮고 싶죠. 자기도 같이 고양되고 싶죠. 그런 열광들. 그게 자기 그 회화의 서브젝트 매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집이라는 게 유일한 요소인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무당할 때 그 무자를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하늘이고, 이건 뭐예요? 땅이고, 이건 나무. 나무 중에 인간들이 춤추고, 이 나무를,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인류학에서. 소위 세 개의 나무, 세 개의 수라 그러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세 개의 수 있죠? 뭐예요? 신단수가 있잖아요. 글로 내려오잖아요, 환웅이. 하늘과 땅을,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춤추는 게 바로 무당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에서든 간에 이게 수직선이라는 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건데, 이 사람 수직선을 그은 것은 바로 그 열광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딱 떠 있는 어떤 신비한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 아시죠? 피리침 있죠, 피리침. 피리침 같은 건 벼락을 모아가지고 땅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공포 또는 전율을 딱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전기가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가요? 발끝으로 쭉 내려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유도하는 그 순간 열정, 흐름을 유도하는 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창출하려고 했냐? 재밌게도 이 사람은 포맷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 있던 그 예술적 유언비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으면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랴. 그 작품 같은 거 볼 때니 딱 들어갔더니 이게 물러날 수가 없게끔 바로 그냥 앞에다 배치시켜놨어요. 왜? 물러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적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관람자가 가자마자 이거 확 맞닥뜨리게 바로 붙여놨더라고요. 그 미적, 왜냐하면 또 멀리 떨어졌으면 그야말로 뭡니까? 그야말로 뭐 시각적 추상이죠. 그때 우리 구성의 아름다움,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확.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테두리가 없죠. 테두리가 없고 원칙적으로 이게 마음대로 뻗어나가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뻗어나가도 되는데 이 그림이 여기서 멈춘 이유는 왜 멈췄느냐? 그냥 더 큰 캔버스가 없어서. 실제로 근데 이 사람 엄청나게 큰 캔버스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걸어놓는데 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조인트 전시를 싫어했는데 왜? 자기가 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바로 가서 이렇게 보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더 조인트 전시를 하면 그렇게 전시 개념 자체가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 사람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짝 붙여놨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 대상으로, 미적 형식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압도당하게끔 인간이 볼 수 있는 뭡니까? 직관으로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확 압도하는 식으로 다가오게끔 그렇게 배치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람 결국 뭘 하려고 했느냐? 한마디로 마콤. 마콤이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장소란 뜻이고 신성한 장소란 뜻이고 동시에 신이란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딱 올라갑니다.
딱 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죠. 이것은 신성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러죠. 그때 그 신성한 곳이 신을 벗어야 되는 그곳. 그게 바로 마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별했습니까? 하이데커 할 때도 스페이스와 뭘 구별했어요? 플레이스 구별했죠. 그때 불타는 그게 있는 그 장소는 신을 벗어야 하는 장소는 더 이상 공간적인 스페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플레이스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나 사이에는 어떤 자기장처럼 어떤 장소성이라는 게 신성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체험을 이 사람은 관객과 뭐 사이에서 자기 작품 사이에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건 하나의 어떤 하나의 에이전트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기계 내지는 뭐라 할까요? 무슨 그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지만 이게 움직이면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어떤 열광을 주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플레이스의 체험. 말하자면 마콤의 체험을 갖다가 해준다는 거죠. 바네 뉴먼도 사실 유태인이거든요. 바로흐 뉴먼이에요. 바로흐. 이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한 체험. 자, 그럼 이 숭고한 체험을 갖다 이 사람 바네 뉴먼 같은 게 어떻게 해결하려느냐.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오따르의 이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바네 뉴먼은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리오따르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 이게 크다 이런 차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딴 데 주목합니다. 여기서 대상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죠. 이걸 갖다 숭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상성이 없다는 데서 숭고함을 찾아요. 왜 숭고하냐? 히브리의 신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신이 다르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헬라인들의 신, 말하자면 그리스의 신들은 자신의 신성함을 뭘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어요? 아름다움에다 가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만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하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들은 어떤 유한한 형태 안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은 다르죠. 기독교 신은 뭡니까? 구약의 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10계명에다가 제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당연히 누구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나의 형상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위대한 존재거든요. 거대한 존재고 숭고한 존재거든요. 숭고한 존재는 그런 감각적인 형태, 유한한 형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형태 속에 갇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유한한 형태 속에 갖추려고 한다면, 가둬두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가 신의 상간 사이에 형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위대하다라는 거죠. 나는 무한한 존재란 말이죠. 그깟 형상에 갇혀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함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 또는 구약의 신 야훼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몸을 보여준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몸을 보여주지 않죠. 절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감춰버리는 숨은 신이에요. 확 감춰버리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자기 위대함을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죠. 우리한테. 뭘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명령함으로써 그 사람의 위대함을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대.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묘사한 게 아무것도 없죠. 묘사를 포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위대함의 정도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고 합니다. 네거티브한 묘사. 원래 숭고한 건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묘사한다는 건 항상 유한한 형태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근데 숭고한 대상은 뭡니까? 크기를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척도를 넘어서 있는 거죠. 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그럼 숭고를 추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숭고한 대상은 크단 말이죠. 대양도 크고 엄청난 바다가 큰데 화판은 어때요? 요만하죠. 그거에 갔을 때 예컨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 보는 거하고 극장 가가지고 화면 이렇게 큰 거하고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숭고하는 게 없다니까. 엄청나게 큰 대상이죠. 여러분들이 산정에서 구름바다 보는 것하고 그걸 또 캔버스에서 보는 것하고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완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숭고한 것은 원래는 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한한 건데 유한한 크기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무한성과 유한성의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 낭만주의자들은 뭐냐?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같은 거 딱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선이 있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요만하게 그려놓고서 이걸 크게 그리는 거죠.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는 거죠. 이걸 숭고의 간접적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 그림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미소하거나 왜소하거나 또는 혼자 딱 고독한 존재로 나타나요. 아주 고독한 존재로. 아주 힘없는. 그러니까 독일어로 힐플러스. 거의 연약한,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죠. 내버려진 상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비해서 대양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일단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작품은 카타스트로페 빌더를 해가지고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갈라지고 그냥 홍수가 나고 거기서 인간들이 정말 개미새끼처럼 막 미약하게 죽어가는 이런 장면들. 그게 뭡니까? 컨트라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작고 큰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숭고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편법이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숭고함이라는 건 애초에 여기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대양의 그 위대함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때 숭고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제대로. 이게 바로 숭고의 뭐예요? 부정적 묘사라는 겁니다. 숭고의 부정적 묘사. 기독교의 신이 얘기한 것처럼 묘사하기를 포기함으로써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묘사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내가 그런 존재다. 유한한 형태하는 나를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는 건데 현대 예술에서 왜 그럼 이게 사라지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리오타르가 볼 때는 현대 예술의 대상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현대 예술가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상,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인간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은 뭐야? 차라리 묘사하기를 포기함으로써, 말하자면 캔버스를 완전히 비워버림으로써 드러낸다는 거죠. 빌트 페어버트라고 그러죠. 이거 형상금지라고 그러거든요. 빌트가 그림이고 페어버트는 뭐예요? 금지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빌트 페어버트. 칸트가 먼저 쓴 말인데 빌트 페어버트. 형상금지의 계율. 10계명 2조. 형상금지의 계율을 세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현대예술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예술가들은 바로 뭡니까? 그 묘사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에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들. 말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표상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에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게 현대예술가들의 임무다라는 거죠. 그게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는 겁니다. 부정적 묘사.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리오타르가 현대 예술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 대상성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대상성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 대상성이 사라진다는 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처음에 큐비즘에다가 그다음에 쭉쭉 가다 이미 말레비치 때쯤 되면 뭡니까? 완벽하게 다 사라지잖아요. 검은 사각형만 딱 남죠.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화가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파울 클레가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야?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뭐야? 그림으로 어떤 묘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 화가들은 그걸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 가시적이지 않은 것. 그걸 옛날에는 가시적인 대상을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재현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이 가시적인 대상, 바탕에 깔린 더 근원적인 현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어떤 현실을 추구하는, 더 근원적인 현실을 추구하고 그 근원적인 현실을 드러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숭고의 부정적 묘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이미 위트겐슈타인에게도 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뭐라 했습니까?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조피쿠스 있죠. 논리철학 논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렇잖아요. Worüber man nicht sprechen kann,
다리브 무슨 슈바이겐 할 때 그 슈바이겐 침묵하다. 그 침묵의 실천을 바로 현대예술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겐슈타인 같은 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참거짓,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말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말해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걸 그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이게 넌센스에 빠지거나 철학적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뭐예요? 입으로는 슈바이겐,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말해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보여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아마 어쩌면 그 침묵, 그 실천을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어쩌면 현대예술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현대예술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른 한편은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Sublime Now가 뭐야 되는 거? Now의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Now의 체험. 지금. 순고는 지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Now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도르노만 해도 벌써 고전적인 아방가르드잖아요. 그래서 새로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Sublime is not new, Sublime is now라고 얘기를 해요. new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거라는 거죠.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그 아방가르드 강령 보세요. The new is always the better. The new is immer das bessere.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왜 새로운 게 항상 더 좋아야 돼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다고 항상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새롭다는 것만으로는 예술적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새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새로움은 뭐예요? 나오라는 거죠. 그냥 요즘 보면 별 거지 같은 놈들 막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새롭지 못해서 막 난리를 치죠. 막 그냥 거의 그 광란을 합니다. 막 어떤 놈 막 에이즈 걸렸는데 그냥 무대에서 막 에이즈 걸린 놈이 막 피 막 튀기면서 관객 같은 피 튀기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지 않나. 그게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나. 또 어느 여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그 생리대 있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막 작품에다가 늘어놓지 않나. 새롭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움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타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존재 체험도 매개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움들 있잖아요. 새로움의 제스처만 있는 거. 그걸 나눠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나름대로 아방가르드 예술의 어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가치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냥 새로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ublime is not new. 뭐랬어요? Sublime is now.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존재 체험을 매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 체험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랬거든요. 그 꽃을 보는 두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꽃을 존재자로 보는 미적 쾌감이 있는가, 미적 체험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김지아 씨가 꽃이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는 거 있잖아요. 사형수 김지아가 철창에 핀 그 꽃을 보고 꽃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전율을 느끼는 그게 바로 존재 체험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제이스 작품 그렇기 때문에 그 now 지금 여기 그래서 바로 그 장소 그것과 내가 마주치는 순간에 이렇게 플레이스가 딱 형성되면서 마콩과 같은 이런 느낌을 주면서 딱 사람을 갖다 떨리게 만드는 그런 체험을 주는 작품이야말로 진짜 예술 작품이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죠. 왜?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뭡니까? 숭고한 면이 있거든요. 왜? 상품 시장에 나오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되잖아요. 핸드폰 딱 나와가지고 맨날 구닥다리 됩니까? 옛날 1세대 핸드폰 어느 아가씨가 있는데 막 띠리링 해가지고 핸드백 딱 열어가지고 드는데 구닥다리 핸드폰이다. 분위기 완전 깨지죠? 자본주의는 계속 뭐 합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진짜 새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가짜 새로움이거든요. 아니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예컨대 텔레비전 볼 일이 뭐가 있으며 핸드폰 가지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어? 그 웃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닌데 항상 뭔가 좀 새롭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는 진짜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움의 제스처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용산 지하상 가면 따라 붙잖아요. 귀찮게. 그럼 하는 말이 있죠. 아, 못 찾으세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야, 녹음되는 밥통이 있어요? 딱 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왜냐면 항상 새로움의 제스처가 자본주의가 돈 벌어먹는 방식 그거잖아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서 녹음되는 밥통이 있어요? 딱 그러면 무슨 색으로 해요? 그래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정말 존재 체험을 매개한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숭고의 미학이다라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숭고의 미학이 두 개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좀 전에 봤던 그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실제로 새로움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움의
제스처만 있는 거죠.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롭다가 뭐하니까 막판에 그 새로움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타협해버리잖아요. 왜냐?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왜? 새롭지 않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못 느껴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충격의 정도가 강하면 팔리지를 않아요. 항상 새로움을 갖다 적절한 복용량으로 가둬버리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뭡니까? 그 숭고의 미학을 착취해 먹는 방식이라는 거죠. 상품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뭡니까? 숭고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위협을 받느냐?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움의 제스처만 갖고 나오는 것들, 새로운 흉내만 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압도당할 위험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누구한테 탄압을 받았냐면은, 공격을 받았냐면 나치입니다. 나치들이 숭고미학을 했잖아요. 히틀러를 갖다 숭고한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나치들은 그걸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존재 체험인데 있음,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기다림, 이런 거, 뭔가 도래할 것,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예컨대 이거 딱 빈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마콤이다라는 거거든요. 마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알렙이라고 아시죠? 알렙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지점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빅뱅 상태에 뭐였어요? 빅뱅 났을 때 어떤 점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빅뱅 상태, 요거거든요. 이 안에 사실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이건 뭡니까? 그래서 블랙홀이 모든 걸 다 빠져들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또한 그 블랙홀에서는 또 뭐가 튀어나와요? 화이트홀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또 온 세계가 전 우주가 다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어떤 벌어짐, 뭔가 발생할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리는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벌어짐에 대한 기대, 기다림,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치들은 뭐냐면, 지도자는 오실 것인가, 도래할 것인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림, 기대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령,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피라라고 하는 총통의 위대함, 아주 숭고하게 만들고, 그런 숭고의 미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얘기가 되게 전체주의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스탈린 숭고하죠? 북한에 가면 뭡니까? 김일성 동상 몇 메타 차이, 100m씩은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 규모에 대한 광기입니다, 이 규모. 숭고한 거 크기잖아요. 규모의 광기. 이런 방식으로 착취를 당했다는 거, 억압을 당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방가르드의 숭고미학이라는 한편으로 뭡니까? 나치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로부터 경제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방가르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원칙이 뭐랬어요? Sublime is not new, sublime is 뭐예요? Now. 지금 여기에서 존재 체험, 존재가 벌어지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내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뭡니까? 숭고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오타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뭐랑 연결시키는 겁니까? 대상성이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회화에서 크기보다는 회화에서 대상성이 사라져버린다는 데 더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재현이 깨지는 것 자체가 다 뭐로 포괄되는 겁니까? 재현이 다 깨지는 것 자체가 뭐로 포괄되는 거예요? 다 숭고미학 속으로 포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넷 뉴먼하고 다르죠? 버넷 뉴먼은 그 전에 아방가르드는 뭡니까? 대상성이 깨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에 묶여 있었다. 형태의 아름다움, 구성의 아름다움에 묶여 있었다라고 자기 미국 화가들의 미국 화가들만의 그 어떤 특징적인 개념으로서 숭고를 얘기하고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유럽 회화와 유럽의 그 고전적인 아방가르드와 미국식 아방가르드를 특화하기 위한, 차별화하기 위한 미적 전략에서 숭고 개념을 들여왔는데, 리오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의 숭고론 내지는 이 사람의 숭고 미학의 실천을 갖다가 원용을 하면서도 넓게 봐가지고 전체, 즉 대상성, 재현이 깨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사라지는, 말하자면 추상으로의 그 징조, 그 회화가 추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성을 잃고 추상으로 흘러가는, 그때부터 이미 숭고미학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숭고미학이라는 거의 100년을 포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한계는 뭐냐? 좀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 숭고미학에 적합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칸딘스키, 그 다음에 몬드리안, 그 다음에 뭐 드슈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말레비치거든요. 말레비치는 대표적인 숭고미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넷 뉴먼, 마르크 로스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드 라인하르트라고 있죠. 그 사람은 사각형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캔버스를 딱 하고 깜장새로 딱 칠해버렸습니다. 단색으로. 이런 사람들의 숭고미학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라는 건 한편으로는
미적 금욕주의잖아요, 이게. 아무 형상들을 다 죽여버리죠. 미적 금욕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또 미적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뮬라크럼 이야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을 복제해서 집에다 마구마구 걸어놓고 싶어. 무한히 복제하는. 말하자면 그림의 홍수. 한편으로는 미적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인 쾌락주의, 과도한 쾌락주의가 있는 거죠. 그림의 홍수들 속에 파묻히려고 하는. 현대예술을 공격하는 건 한편은 미적 금욕주의, 다른 한편은 뭔가 영상의 홍수. 그렇기 때문에 단지 20세기 예술이다라는 것을 단지 숭고미약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무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숭고미약과 시뮬라크럼 미약 이 두 개를 하나는 하나는 숭고미약이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매체미약이죠. 숭고미약과 매체미약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봐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리오타르 테이제의 수정이죠. 수정이고 그걸 수정이자 동시에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론을 한 거야. 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